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습관이고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인생은 여기까지다. 내 살림살이, 내 배경, 내 학벌이 이 정도니까 나도 결국 이 정도로 끝나겠지. 그래서 스스로를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마음만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 시절 정말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벅찼지만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지 말 것. 가난은 출발점일 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시립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했습니다. 교실 창문 앞에서 안을 기웃거리며 저 안에만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하고 생각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던 때였고 밥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날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결코 내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가난하다. 그러나 나는 가난을 내 운명으로 만들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정말 전부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을 어디까지 허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 세대의 가난이 자녀 세대의 소득에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계급 사다리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을 설명하는 비율이 약 40%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형편이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지요. OECD. 그러나 여기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40%는 크지만 100%는 아닙니다. 즉, 나머지 60%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지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나는 소년 시절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이었던 소 한 마리를 끌고 시골길을 걸어 서울로 향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비포장길을 맨발로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화상을 입은 듯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소를 팔아 얻은 돈이 인생을 한 번에 바꿔줄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내가 서울이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다. 바로 그 가능성을 사기 위해 나는 마지막 소를 팔러 올라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소를 팔러 갔다가 현대를 사왔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내 삶에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었습니다. 가난을 원망하며 주저앉았더라면 나는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가난은 잠시일 뿐이다. 내 선택이 나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는 것. 이것을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머니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안 된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출신이 변변치 않다. 이 말이 바로 그들을 평생 묶어놓은 쇠사슬이었습니다. 반대로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씨앗을 심은 사람은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1960년대 초만 해도 이 나라는 1인당 소득이 겨우 수백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 안팎에 불과했고
전쟁 폐허를 겨우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산업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은 제조업을 키워냈고 2020년대 이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엔지연 행태 GI 플러스 이 엔지연 행태 GI 플러스 이 다시 말해 한 나라 전체도 우리는 안 된다에서 우리는 해낸다로 마음을 바꾼 순간 경제 지도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 속에 계십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 시작조차 못하고 계십니까? 연금이나 자식, 도움 없이는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 저도 압니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실업률이 순식간에 치솟고 어제까지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한꺼번에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한 달 새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1997년 위기 직전 2%대에서 위기 직후 몇 달 사이에 6, 7% 가까이로 폭등했습니다. 브루킹스 플러스 1 하루아침에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 나도 가난해질 수 있구나 라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정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가난은 마음이 꺾였을 때 시작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아직 패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세월 속에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수없이 힘든 순간에도 버텨오셨죠. 그 자체가 이미 능력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젊은 날의 나를 보며 종종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가난뱅이가 뭘 하겠냐. 서울에는 너보다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널렸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남 탓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끝까지 해낼 것이다. 너희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내 이름은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짐입니다. 자존감을 스스로에게 빚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를 함부로 취급하는 세상을 향해 내가 어디까지 갈지 두고 봐라 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루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루를 대충 보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반드시 이름을 남길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허투루 먹지 않고 일을 해도 대충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게나 만나지 않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버티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밤에는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남의 일꾼으로 서 있던 그때에도 나는 종이 조각 하나에 연필로 내 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반드시 큰 회사를 세울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 문장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도 꿈이 있으면 다음 날을 버팁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배가 불러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절대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수출 확대 교육 투자로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로 변한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세계은행과 국제기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위키피디아 플러스 이켈로기 GND 이디주스이 이것은 한 나라 전체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내 자식 세대 혹은 내 노년까지 그 가난이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난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뛰어넘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갈라놓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부를 결정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첫 번째 황금 규칙을 강조하겠습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숙이면 평생 숙이게 되고 고개를 들면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내일의 지갑을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의 길을 가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습관.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보았습니다. 목표 없는 하루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목표 있는 하루는 칼날처럼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는 삶은 바람 부는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떠밀려 가고 파도가 치면 그냥 뒤집어지는 배.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파도가 쳐도 배의 방향키를 쥔 채 버팁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단 하나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종이에 적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적었던 것들은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 늦지 않고 도착해 일꾼들과 같은 밥을 먹는다. 오늘은 은행에서 대출을 따낸다. 오늘은 약속한 납기를 반드시 맞춘다.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행동,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위대한 문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귀에 멋있게 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목표는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오늘의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심리학과 경영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은 최선을 다해봐라 라는 막연한 말만 듣고 움직인 사람보다 일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30년 넘게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는 사람의 주의를 한 방향으로 모으고 포기하지 않도록 끌어당기며 전략을 스스로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와이카이피디아 플러스, 사스탄폴, 메디슨 플러스, 스트라티직 매니지먼트 인사이트 플러스. 말 그대로 목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현대건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기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보면 그냥 동네 공사업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작은 공사를 반드시 끝내는 것이다. 핑계는 없다. 사정은 나중이다. 오늘은 이것 하나 완수한다. 이건 단순한 기합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작은 목표들을 하루하루 쌓은 끝에 우리는 결국 수천억 원이 오가는 해외 현장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큰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나도 뭘 못하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돈이 온다. 돈은 방향 없이 떠도는 사람에게 붙지 않습니다. 돈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실제로 작은 사업이 살아남느냐 무너지느냐를 살펴보면 처음에 뚜렷한 계획과 목표 없이 시작된 사업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새로 생긴 사업 중 약 절반만이 5년 뒤에도 살아남고 10년 뒤까지 버티는 곳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Indicators, 카우프만, OLG 플러스, 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플러스. 이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살아남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의 파도 한 번에 뒤집히는 겁니다. 반면에 목표가 있는 사업가는 버틸 계획을 세우고 위기 때 어디를 잘라내고 어디를 지켜야 할지 압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나는 중동 사막에서의 일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황량한 모래바람이 얼굴을 치고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기술자들조차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개를 저을 만큼 상황은 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모래 위에 첫 번째 기둥을 세운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다. 이 기둥 하나만은 반드시 세운다.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겨우 기둥 하나. 하지만 그 기둥은 단순한 철과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뒤집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목표는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불가능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약속된 목표는 사람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인내심을 키우며 포기하려는 순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을 준다고요. 리서치게이트라스, EPMC 플러스 이 조직에서든 개인의 인생에서든 목표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목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방향이 없으면 헛바퀴만 돕니다. 물 위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배처럼 힘은 드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즉 목표가 있어야 그 노력이 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도 늘 물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종종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요. 나는 오늘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묻고 있는 거요. 목표는 멋지게 말하는 그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모호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 몸이 움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장년 이후의 시간은 젊을 때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30살 때의 1년과 60살 때의 1년은 체감이 다릅니다. 30살의 1년은 준비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60살의 1년은 곧바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서야 비로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미 60대 중반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은퇴 이후 자신과 회사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어떻게 가게를 정리할지, 누구에게 물려줄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깔럽.com 이건 사업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정리하자라고 미루면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목표 없는 노년은 허무해지고 허무해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하지만 목표 있는 노년은 다릅니다. 오늘에 할 일이 있고 내가 기여할 자리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곧 삶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종이에 단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무작정 크고 멋진 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인다. 이번 달 안에 계좌를 하나 열고 비상금 10만 원을 모으기 시작한다. 손주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녹음해서 남긴다. 이렇게 아주 작고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한 가지를 오늘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단순히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목표 없이 살고 부자는 목표로 삽니다. 두 번째, 황금 규칙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 목표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생각만 많은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만 멋지게 세우는 사람도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훌륭한 꿈을 꾸어도 그 순간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건 꿈이 아니라 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은 꿈은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언젠가 할 거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정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큰 사업을 할 거야. 나도 언젠가 돈 많이 벌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라는 말은 평생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꿈이 큰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속의 열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언젠가라는 단어는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반면 지금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남의 집에 얹혀 지내며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만 꿈을 꾸고 있을 때 나는 그냥 몸을 움직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에는 주인의 일을 대신하며 몸을 혹사했고, 밤에는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연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그 꿈을 언젠가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 꿈을 오늘의 행동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매일 내 꿈을 조금씩 현실로 당겨왔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즉시 시작합니다. 첫 발을 내딛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부와 가난의 갈림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중에 여건이 좀 더 갖춰지면 시작할 거야. 이 말이 바로 위험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늘 아이러니하게 돌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생기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괜찮아지면 이미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은 조건이 완벽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가능한 것을 먼저 합니다. 아주 작아도 좋으니 한 걸음부터 밟습니다. 이것은 무모하게 달려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릿속 걱정에 삶을 묶어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건설 회사를 이끌며 첫 해외 공사를 따냈을 때의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경험도 부족했고 기술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에 비하면 장비도 초라했고 인맥도 약했고 지지해주는 은행도 많지 않았습니다. 발주처 사람들조차 당신들이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회의실에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두드리며 우린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직접 모래를 퍼날랐고 시멘트 가루, 냄새를 그대로 들이마시며 일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발주처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당신이 직접 이 고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합니다. 말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몸으로 하면 모두가 믿습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다음 계약을 불러왔고, 그 계약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큰 돈을 벌게 해준 건 대단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늘 계산만 합니다. 이거 하면 혹시 망하지 않을까? 혹시 손해보면 어쩌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해도 좋다. 한번 부딪혀 보자. 그래야 알지. 그래서 부자는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이 다음 기회를 부르고 그 기회가 결국 돈을 부릅니다.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도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도 영원히 얻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은행 문턱을 수십 번 넘나들며 대출을 부탁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원들은 냉정했습니다.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경력도 실적도 약합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해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입으로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설득했습니다. 현장을 보여줬고 이미 시작된 공정과 일감을 증명해 보였고 앞으로의 매출 흐름을 숫자로만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 장비 계약서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어떤 은행은 내 실행력을 믿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돈을 맡긴 건 내 입이 아니라 내 행동이었습니다. 돈은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흘러갑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으로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공부 시작해야지. 언젠가 가게 하나 차려야지. 언젠가 노후 준비 좀 해야지. 그런데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즉시 하십시오.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상에 앉아 책 한쪽만이라도 펴십시오. 돈을 관리해야 한다면 통장을 하나 열어 5만 원이라도 옮겨 두십시오. 건강을 챙겨야 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5분만이라도 몸을 풀어 보십시오. 그 5분이 우습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5분이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반면에 조만간 제대로 해봐야지라고 말만 하는 사람은 5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왜 안 바뀔까? 답은 단순합니다.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린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보고 하나를 제때 올리는 것, 작은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 작은 고객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바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사를 위기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대수라고 그까짓 거 하고 넘깁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미래를 여는 씨앗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인생의 판을 바꿉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살지 마십시오. 말로만 살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땅으로 끌어내리십시오. 아주 작아도 좋으니 즉시 행동하십시오. 오늘 지금 가능한 만큼만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황금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이 규칙은 삶을 돈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다루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다뤄라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년이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1년이 계절 한번 바뀌는 속도로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 최소한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낮잠 자던 시간에 나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남들이 술자리를 즐길 때 나는 다음날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세월이 문제하고 불평할 때 나는 그 세월을 땀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진짜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흘려보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도 30분도 1시간을 더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 경영 연구에서는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이 원리를 사람들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955년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로스코트 파킨슨은 인간의 일은 그 일 자체의 양이 아니라 주어진 마감 시간에 맞춰서 부풀어 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데 한 달을 주면 사람은 정말로 한 달을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메리웰 마인프루스, 사아사나 프루스, 러닝 루 프루스, 반대로 말하면 시간을 막연하게 열어두면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을 다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시간을 그냥 흘려두지 않습니다. 시간을 틀에 넣어 관리합니다. 나는 한 번은 해외 고객들과 아주 중요한 미팅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일본과 유럽 자본 쪽 사람들이었고 시간 약속에 매우 엄격한 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내게 한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는 결국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돈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조직이나 한 사람에게 있어 시간에 대한 태도는 곧 신뢰로 연결되고 신뢰는 결국 경제적 기회로 연결됩니다.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를 불필요하게 길게 끄는 회사일수록 실행력이 떨어지고 결국 시장의 속도에서 밀려난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짧고 명확하게 쓰는 조직일수록 의사결정이 빠르고 빠른 결정은 빠른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차이는 쌓이면 결국 회사의 생존 여부까지 가릅니다. 아사나 플러스 이 체키파이 플러스 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위기 상황일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동 사막의 한 현장을 맡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모래, 폭풍,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거기다 발주처는 공사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이 회사에 떨어질 상황이었고 그 벌금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서 24시간 교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낮에는 나팀이, 밤에는 밤팀이 공사를 이어가도록 했고 불필요한 대기와 빈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잠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고 말로만 하는 보고나 쓸모없는 절차를 과감하게 덜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기한보다 오히려 더 일찍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주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이 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강물로 두지 않고 양동이로 떠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대체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현장에서도 좋은 조건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가져갑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몇 달 사이에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큼 급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업률은 단기간에 치솟았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하루 단위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IMF 플러스 EPI
플러스 2. 그 당시를 버틴 기업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시간을 붙잡고 결정을 앞당겼다는 것. 조금만 더 보자라고 미루는 순간 기회는 사라졌고 은행은 닫혔고 회사는 쓰러졌습니다. 시간을 지배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네. 언뜻 들으면 여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파킨슨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할 일을 천천히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일이 사라지면 책임이 사라지고 책임이 사라지면 삶의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리듬과 목표,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요. 아사나차, EPMC 플러스 이 반대로 내일 하지 뭐라고 계속 미루는 사람은 어느새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적인 판단력마저 무뎌집니다. 시간이 무너지면 의지도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지면 돈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는 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중장년 노년에게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간은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결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시간을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스스로와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부터 30분은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정하면 그 30분은 그냥 빈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일정이 됩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시간이 널널하면 일이 불필요하게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아사나 플러스 이러닝 루플러스 이 반대로 시간을 딱 잘라두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둘째, 시간을 돈처럼 기록하십시오. 통장 잔고를 매일 보듯이 나의 하루가 어디에 쓰였는지 적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막상 적어보면 쓸데없는 전화, 불필요한 걱정, 의미 없는 화면 앞에서 흘려보낸 시간이 하루 몇 시간씩 나옵니다. 셋째, 쓸모없는 시간을 줄이되 쉼은 지우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회복을 위한 휴식은 다릅니다. 쉬는 시간은 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냥 멍하니 세월 탓하며 보내는 시간은 몸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다루십시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를 얻은 사람은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를 얻은 사람은 부를 얻습니다. 결국 부를 지배하는 힘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가릅니다. 다섯 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바로 함께할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절대로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나를 믿어주었는가? 누가 나를 끌어올렸는가? 혹은 반대로 누가 나를 끌어내렸는가? 이 질문의 답이 결국 내 인생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 자기보다 더 게으르고 더 불평이 많고 더 비관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숨 쉬며 세상이 나빠서 그렇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 하고 위로해주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약처럼 보이지만 사실 독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그냥 이 정도로 살자 라는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난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사람, 더 넓게 보는 사람, 더 치열하게 사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끌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능력만큼 사람의 마음을 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수도 없이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내 회사는 아직 작았고 담보라고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 은행원은 내 사업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무모합니다. 큰 회사들도 안 들어오는 위험한 분야인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말의 표정에는 사실 당신은 안 됩니다. 라는 단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곁에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넘어설 가능성은 보지 못하고 현재의 한계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에서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솔직히 말해 무모합니다. 하지만 당신 말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방향이 보입니다. 내가 도와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히 돈 거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믿어주었고 나는 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는가라는 문제는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편을 한 명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의심하는 사람 곁에서 스스로 작아지느냐,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다. 이해합니다. 배신도 당해보셨을 거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도 맞아보셨을 겁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한 사람들 옆에만 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편안함만을 찾아 사람을 고르면 내 인생은 거기서 멈춥니다. 편안한 관계는 내 상처는 어루만져 줄지 몰라도 내 수준을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만족할 겁니까? 지금의 이 문제 핑계 말고 해결책은 뭡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이겁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겁니까? 이런 질문은 귀에 거슬립니다. 가끔은 듣기 싫습니다. 심지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질문이 나를 끌어올립니다. 나는 해외 현장에서 공사를 맡았을 때 특히 사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 팀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더위는 숨을 막고 모래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하루하루가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직원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무리 아닙니까?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의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위에서는 현실도 모르고 명령만 하지. 이렇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등을 떠밉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사막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먼저 무너진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위기에서 회사를 지켜주는 건 장비도 기술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도망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고를 때 한 가지만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 앞에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버틸 것인가? 능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숫자 맞추는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결국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인생은 결국 한 번의 꽃놀이가 아니라 여러 번의 겨울을 건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날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겨울에도 옆에 남아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하지 마. 그건 위험해.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하지 마. 네가 뭘 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네가 넘어지면 내가 옆에서 같이 일어나 줄게. 결과가 어떻든 내가 네 편이 될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시도할 용기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결국 기회를 부릅니다. 나도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나를 동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만 골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상대는 처음부터 나를 깔보고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사람과는 나는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는 위기 순간에 반드시 나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나와 악수를 할 때 눈을 똑바로 보며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회사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사업 이야기인 동시에 인생 이야기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지 마십시오. 그들과 보내는 시간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갉아먹힌 자존감은 당신의 선택을 작게 만들고 작은 선택은 결국 작아진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함께할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독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제대로 선택하면 아직 돈이 없어도 길이 열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말해줍니다. 이제 여섯 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은 많은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입니다. 이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런 예쁜 말이구나. 하지만 저는 이걸 미사역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위기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한 번의 해석이 회사의 생사를 갈랐고 그 선택이 제 인생과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 차이는 위기를 종말로 보느냐 출발선으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위기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위기였고 젊을 때는 거래처 하나가 끊기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던 때가 위기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위기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은행이 등을 돌리면 회사가 무너질 상황, 해외 공사 현장에서 중단이 되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상황,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위기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딛고 위로 올라갈 것이냐, 결국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때 나는 조선업, 즉 배를 만드는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한국은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겠다고 꿈깨라. 특히 외국 전문가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배는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가라앉을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이건 하지 말자. 창피만 당하겠다. 그게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 조롱 속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너희는 절대 못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그 시장에 우리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경쟁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만 해내면 우리가 단숨에 치고 올라갈 틈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 속에는 남들이 못 보는 빈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날아가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반짝였고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담보도 없고 실적도 부족한 한국의 한 기업인에게 왜 거대한 자금을 빌려줘야 하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지을 겁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곧 이 땅에서 거대한 배가 태어날 겁니다. 당신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이걸 해낼 겁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제안이자 동시에 제 각서였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고, 나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끌어왔고, 허허벌판 같던 울산의 땅에는 거대한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이건 위기야. 우리에겐 안 맞는 일이야. 라고 물러서는 태도냐? 아니면 이건 남들이 못 본 기회야. 우리가 첫 주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달려드는 태도냐? 그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묻습니다. 왜 나는 늘 안 풀릴까? 왜 나는 항상 손해를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불운이 됩니다. 불운이 되어버린 위기는 손댈 수 없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하지만 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자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위기로 내 약점이 드러난 게 뭔가? 이 위기 뒤에는 어떤 수요가 새로 생기나? 지금 다들 포기하고 나가면 남는 자리는 누구 차지가 되나? 즉 위기를 분석 가능한 문제로 바꿉니다. 분석 가능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푸는 사람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이건 회사 차원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시다. 병원에서 결과지를 들고 나왔는데 의사가 이제 예전처럼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좌절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그 순간부터 삶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 몸을 지키는 쪽에 시간을 쓰자. 지금부터는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자. 지금부터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가치 있는 일만 하자. 똑같이 건강의 경고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삶을 접고 다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 차이는 의사소견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선택이 만듭니다. IMF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수많은 기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이름이 하루 만에 문 닫았습니다. 거리에는 절망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해질 기회다. 쓰러지는 회사를 보며 두려움만 배울 것이 아니라 왜 쓰러졌는지를 배워라. 무엇이 약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 약점을 우리 강점으로 바꿔라. 이건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시장은 강한 척 하던 것들의 속살을 드러냅니다. 어디가 부실했는지, 어디가 허세였는지, 어디가 헛바람이었는지가
전부 공개됩니다. 그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울던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은 다음 산업, 다음 기술, 다음 파트너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기 이후의 시대를 차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아프지만 동시에 다음 판의 룰이 새로 짜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끝이 아니라 재편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런 장면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모든 장비를 멈춰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고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절망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오늘은 접어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겁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 모래바람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포기하면 내일은 이 시장에서 우리 이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버티면 내일은 우리가 이 시장의 주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두가 다시 일어섰고 결국 그 현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발주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 하나만으로 당신 회사를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위기에서의 태도는 평소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진짜로 평가하는 순간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난 끝났어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좋아,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라고 말합니까? 이건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좋아라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상황 안에서도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반드시 하나는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하나를 찾아 쥐는 사람이 결국 일어섭니다. 여섯 번째 황금 규칙은 이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을 씁니다. 이제 일곱 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평생을 살면서 돈이라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돈은 강물과 같습니다. 가둬두면 썩습니다. 흐르게 하면 더 큰 물줄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돈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이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사실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에 한 번이라도 굶어본 사람은 돈을 손에서 놓는 게 두렵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잔돈을 움켜쥔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태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쌀가게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남는 돈은 절대 쓰지 마. 그냥 땅에 묻어. 그래야 안 뺏긴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가진 유일한 방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가만히 있으면 나는 평생 노동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돈이나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남은 돈을 그냥 쌓아두는 대신 가게를 키우는데 다시 썼습니다. 물건을 더 사들였고 거래처를 더 넓혔고 위험해 보이지만 다음 손님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모은 돈을 또 써버리네. 무모하다였지만 그 선택이 결국 더 많은 손님을 불러왔고 더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돈은 움켜쥐는 순간 죽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순간 살아난다.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가게에도 회사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통장에 돈을 쌓아두면 마음은 편합니다. 손 안에 잡히는 것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지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잔인합니다. 돈을 그냥 놔두면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저축이 이자 1%도 안 되는 계좌에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여전히 흔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기 돈이 연 3%도 안 되는 수익률로 묶여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 그런데 물가가 2, 3%만 올라가도 그건 조용히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돈이 털리는 게 아니라 녹아내리는 겁니다. 어떤 분석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물가가 연 3% 오르고 당신의 돈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1천만 원은 1년 뒤에 이미 970만 원짜리 힘밖에 못 갔습니다. I will teach you to be rich plus 이엠벌리벌 플러스. 이 숫자는 무심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는 잃고 있는데 모른 채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도록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온 세대에게는 이 사실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굴려야 할까요? 첫째, 돈은 흐르면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투자한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쓰고 기술에 투자하고 한 번 더 확장하려고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는 주인공이 될 생각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호에 반응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움켜쥐고만 있는 순간 협력자들도 움켜집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승부를 걸기 시작하는 순간 협력자들도 몸을 던집니다. 신뢰는 말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내가 내 돈을 어디에 두느냐로 형성됩니다. 은행도 고객도 직원도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둘째, 돈은 굴러야 복리가 붙습니다. 복리란 간단히 말해서 돈이 낳은 돈이 다시 돈을 낳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 복리를 조용히 키웁니다. 단순히 내가 땀 흘린 만큼만 버는 구조에서 벗어나 내가 쉬고 있어도 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로 옮겨가는 힘이 바로 복리입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사람과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운용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G플렉스, 올G 플러스, 3PMC 플러스, 3PMC 플러스, 3반대로 말하면 나는 돈은 벌 줄 알지만 굴릴 줄은 몰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젊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장년 노년에게는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벌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신 가진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삶의 안정과 존엄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셋째, 돈을 굴린다는 건 아무데나 돈을 던져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골라서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다며 아무 준비 없이 가게부터 엽니다. 부자들은 다 자기 가게 하나쯤 있잖아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통계로 보면 새로 생긴 사업 중 약 절반 가까이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10년까지 살아남는 곳은 3곳 중 한 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한 최근 분석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첫 해부터 문을 닫는 사업도 20% 안팎에 이르고 5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며 10년 안에 거의 3분의 2가 문을 닫습니다. The Guardian 플러스 3 Commerce Institute 플러스 3 Clear Payments. 컴 플러스 3이 숫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준비 없이 달려들면 돈은 굴리는 게 아니라 통째로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굴린다는 건 무턱대고 모험하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만 하다가 평생 한 발도 못 대라는 것도 아니라 공부하고 계산하고 이해한 뒤에 작게라도 실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돈을 굴린다는 건 꼭 투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꾸로 빚을 줄이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재무조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한 카드 빚처럼 이자가 연시 5%, 20%를 넘는 부채를 먼저 갚는 행동은 그 자체로 연시 5%,
20%를 버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냅니다. 플랜스RP.com 다시 말해 나는 투자할 줄 몰라서 그냥 돈을 쥐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미 투자를 할 방법을 갖고 계신 겁니다. 과도한 이자의 구멍을 막는 것, 즉 새는 곳부터 틀어막는 것도 돈을 굴리는 방식입니다. 돈은 단순히 불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는 것을 줄이는 것에서도 커집니다. 이건 특히 생활비와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가정에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는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 때문에 결국 더 크게 잃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가치를 잃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인베스터피디아 플러스 I will teach you to be rich you 이 반대로 부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도 두렵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관리하는 방식을 압니다. 부자는 돈이 앉아 있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부자는 돈에게 할 일을 줍니다. 이 돈은 어디에 가 있을 거냐? 누구를 살릴 거냐? 어떤 가치를 만들 거냐? 나 대신 뭘 해줄 거냐? 라고 묻습니다. 즉 돈을 일꾼으로 취급합니다. 돈을 의자 위에 앉혀놓고 혹시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하며 지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내보내 너 먼저 뛰어가서 길을 좀 만들어봐 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돈은 지금 쉬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그 돈은 단지 내 통장 속 숫자로 눕혀 있는가? 아니면 내 노후를 지키고 있는가? 내 자존과 품위를 지켜줄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가? 일곱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돈을 쥐고만 있지 말고 돈을 굴리십시오. 돈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순간 돈은 당신을 떠납니다. 하지만 돈을 책임있게 움직이는 순간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니다. 여덟 번째 황금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돈보다 강력한 자산, 그리고 결국 인생의 무게를 결정짓는 요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쌓아라. 나는 평생을 살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숫자 계약서, 도장,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을 들추면 결국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저 사람 말 믿어도 될까? 상대가 나를 믿는가? 내가 상대를 믿는가? 그것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기회를 가져오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신뢰를 내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처음 건설 일을 시작했을 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나는 가진 것도 배경도 대단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남아있던 단 한 가지는 말의 무게였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 특히 납기를. 거래처 사장과 약속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는 무조건 지켰습니다. 어떤 날은 직원들 월급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벌어져도 거래처에 줄 돈은 먼저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현금은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는 붙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그 한 번의 어김없는 납기가 나를 다음 현장으로 불러줬고 그 다음 현장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멋있는 희생담이 아닙니다. 냉정한 계산입니다. 신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훨씬 비싼 통화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담보도 약하고 보증도 약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그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담보보다 큰 게 있습니다. 내 이름입니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만약 못 지킬 상황이 오면 그 전에 먼저 내가 직접 말을 합니다. 당신은 뒤통수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돈은 회사를 한 단계 더 키워줬고 그 회사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라 신뢰가 불러온 기회였습니다. 사업은 숫자 싸움 같아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약속의 세계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떠납니다. 이건 단지 내 경험만이 아닙니다. 실제 조사들을 보면 신뢰가 경제 활동 그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신뢰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과 국민 소득 수준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OECD가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결과 사회나 제도가 신뢰받을수록 성장률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신뢰가 다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순환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신뢰 성장 더 강한 신뢰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실제로 관찰된다는 겁니다. 얀 알간 플러스 사케니소폰 발브스투 NL 플러스 4OECD 플러스 다시 말해 신뢰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도 나라 전체도 신뢰가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신뢰가 무너지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기회가 들어오고 신뢰가 무너지면 전화가 끊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회사일수록 실제로 더 많은 선택을 받고 더 비싼 값에도 그 회사를 선택합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의 최근 조사에서는 회사를 신뢰한다고 말한 고객들은 그 회사를 경쟁사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할 뿐 아니라 같은 물건을 약간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산다고 응답했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좋아해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지갑을 여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베스터스 플러스 4, IPSOS, 자원, PWC 플러스 4, 심지어 금융 분야처럼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영역에서는 이 효과가 더 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산업에서 고객의 90% 이상이 나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거래하고 싶다고 답했고, 실제로 신뢰를 많이 받는 금융회사는 더 안정적으로 고객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0 본연 기준 소비자 신뢰도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오른 금융회사들은 재무 건전성, 윤리성, 보안, 고객 응대 태도 같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 신뢰가 곧 고객 유지율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베스터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신뢰는 단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돈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벨트입니다. 이 말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돈이 부족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왜 나 몰래 그렇게 썼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라는 불신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이 문제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아무리 적은 돈도 비수가 됩니다. 반대로 신뢰가 있으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두rum 같은 편이 됩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 같이 가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신뢰는 단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가 아니라 위기를 버티게 만드는 기둥입니다. 사업 현장에서도 그런 장면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중동 현장에서 계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조건이었고 내부에서도 반대가 거셌습니다. 회장님, 이런 조건은 너무 불리합니다. 우리가 왜 이걸 받아야 합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회사라는 것을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다음 일감은 우리가 먼저 받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첫 계약에서 큰 이익을 못 남겼지만 그 신뢰 덕분에 다음 사업부터는 그들이 먼저 우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뢰는 지금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미래의 자리를 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신뢰를 어떻게 쌓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멋있게 말한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 약속을 지키는 것. 둘, 투명하게 말하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 정한 날짜에 납품하는 것 하겠다. 한 일을 실제로 하는 것. 사정이 생겨서요 라는 말이 습관인 사람은 절대 신뢰를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사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정시에 도착하고 어떤 사람은 늘 늦습니다. 그 차이를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하게 말한다는 건 안 될 걸 될 것처럼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함은 강력한 무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오히려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빈말로 나를 속이지는 않겠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종종 빠른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립니다. 당장 한번 크게 벌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고 남을 속여서라도 당장의 돈을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신뢰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어야 다음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은 언제나 지금보다 큽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들은 광고 문구보다 이 회사가 평소에 보여준 행동을 더 믿습니다. 신뢰를 주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으로 고객이 떠나지 않고 머문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베스터스 플러스 3, IPO, 컴 플러스 3. 다시 말해, 신뢰는 한 번의 멋진 말로 얻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 올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복리 같은 자산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신뢰를 쌓으십시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은행도 고객도 동료도 가족도 모두 신뢰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이름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안심하는가? 아니면 경계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아홉 번째 황금 규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만든 표어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기회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형편 좀 나아지면 하지.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그에 비해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이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 두 태도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젊은 시절 건설업에 막 뛰어들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꾼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몸이 부서질 정도로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밤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번 한 번만 맡겨달라. 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음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쏟아부은 시간은 나중에 몇 배, 몇십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나중에 돈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돈만 보려고 하고 시간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구 써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을 남의 것처럼 대합니다. 하루를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못한 채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하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일부가 빠져나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통장 잔고에는 민감합니다. 10,000원이 빠져나가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하루 반나절이 어디에 사라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00원은 다시 넣을 수 있지만 그 반나절은 다시 넣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부자는 시간을 통장 잔고처럼 관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길바닥에 쏟아버리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해외 출장을 다닐 때마다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예의나 형식만으로 몇십 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은 어디까지 조정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태도를 차갑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태도 덕분에 상대는 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허튼 시간 낭비하지 않는구나. 약속한 건 바로 진행하겠구나. 신뢰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시간 태도로 쌓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 시간도 낭비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건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루를 타인의 요구에 빼앗깁니다. 아침부터 남의 부탁에 끌려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바쁘게 살았는데 왜 결과는 없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정한 일이 아니라 남이 시킨 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명확해서입니다. 이건 내 목표와 관련 있다. 이건 없다. 이건 오늘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일이다. 이런 선을 그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잡습니다. 반대로 선을 못 긋는 사람은 평생 바쁘지만 정작 자기 일은 하나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회의는 반드시 정시에 시작한다. 정시에 끝낸다. 보고는 길게 말하지 말고 핵심만 말한다. 해결책 없이 불평만 하는 보고는 회의가 아니라 소음이다. 처음엔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딱딱합니다. 사람 사는 게 너무 기계적이면 숨 막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결정이 빨라졌고 약속이 빨라졌고 실행이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성은 곧 신뢰가 되었고 신뢰는 곧 돈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관리 능력은 곧 돈 버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회사는 결국 돈도 허투루 잃지 않습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는 내가 돈을 어디서 벌 것인가와 직결됩니다. 시간을 지배한다는 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좋은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잠깐 왔다가 금방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조만간 한번 논의해 보자. 준비 좀 하고 다시 얘기하자. 그 몇 마디 하는 동안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제안 내가 잡았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그때 못 잡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서입니다. 기회라는 손님은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기회가 보이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기회 앞에서 바로 움직이는 사람에겐 언젠가 큰 기회가 한 번은 진짜로 걸립니다. 반면 늘 망설이는 사람은 작든 크든 모든 기회를 남에게 양보합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을 지배한다는 건 약속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몇 분쯤 늦을 수도 있지. 하루 이틀 미룰 수도 있지. 일정이니까 조정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을 당연히 깨는 사람, 이걸 내 시간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인식이 한번 밝히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약속은 다음 거래가 되고 다음 거래는 다음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한 시계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명함입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 사람인지 대략 보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가져가고 나는 찌꺼기만 받고 있는가? 나는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조만간이라고 말하는가? 아홉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시간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됩니다. 오늘을 미루는 순간 내일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을 붙잡는 순간 내일의 성공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됩니다. 열 번째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배우는 자만이 미래를 가진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인생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일이고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교도 오래 못 다녔고 배움이랑은 인연이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젊은 사람이나 배우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자로 가는 길, 존중받는 길,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쥐고 사는 길은 끝없이 배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정규교육을 오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과 교실 대신 사람을 교사로 삼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상인에게서도 배웠습니다. 왜 저 사람 가게 앞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을까? 그가 파는 물건이 특별한가? 아니면 말하는 방식이 특별한가? 아니면 믿음을 주는 태도가 특별한가? 현장에서 삽질하는 인부에게서도 배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지시 한마디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까? 반대로 저 사람은 왜 하루 종일 시키는 일만 겨우 할까? 그러면 현장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관찰은 교과서가 아니라 삶이 가르쳐 준 수업이었습니다.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돈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게 눈과 귀라면 그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여러분, 배움의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도 다시 배워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 이제는 새로운 걸 배워도 안 들어온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정말로 계속 바뀔 수 있는가?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뇌의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가 든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은
뇌 안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주의력 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노화 과정에서 뇌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이탈리티 앳 홈 플러스 3PMC 플러스 3할벌 헬 플러스 다시 말해 나는 늙어서 이제 배우는 게 소용없다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뇌가 견딥니다. 이와 연결된 개념이 인지 예비력, cognitive reserve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버틸 수 있는 여유분입니다. 평소 많이 쓰고 단련한 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들은 평생 동안 정신적으로 뇌를 쓰는 활동 공부, 새로운 기술 습득 복잡한 일을 해결하려는 시도 타인과 깊이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일이 인지 예비력을 키운다고 보고합니다. 인지 예비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심지어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아카데믹 플러스 사스펙툼 CS 올지 플러스 사피엠C 플러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인지 예비력은 젊을 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뒤에도 계속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수업을 듣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낯선 활동에 도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애카데믹 플러스 이테일러 프랜시스 온라인 플러스 이 다시 말해 이 나이에 뭘 배우냐라는 말은 우리 세대에게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건 몸과 뇌를 스스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머리를 쓰는 활동이 아닙니다. 배움은 마음을 살리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이제 나한테 맡겨지는 일도 없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네. 이 허전함은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라는 감각은 이 허전함을 막아줍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사람은 다시 현재형이 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노년층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단순히 수업 내용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잘 돼요 라고 조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 건강과 우울감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는 게 많아졌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역할이 있다라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테일러 프란시스 온라인 플러스 이브리지 세니어 리빙 컴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배운다는 게 꼭 책상에 앉아 영어 단어 외우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배움은 반드시 교실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은 모두 배움입니다. 새로운 악기를 만져보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익히는 것, 온라인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것, 손주 세대가 쓰는 표현을 배워보는 것, 동네, 역사나 가문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녹음으로 남기는 것, 심지어 늘 오른손만 쓰던 분이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보는 것도 뇌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습입니다. 의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낯선 방식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활동이 실제로 두뇌 연결망의 변화를 일으키고 뇌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할벌 델트 플러스 EV 와이탈리티 아르홈 플러스 이즉 배움은 시험 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은 내 뇌에게 계속해서 세기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하던 일들이 모바일 앱으로 옮겨갔고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교통카드 충전까지 전부 화면 하나로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아, 이거 좀 대신해줘. 며느라, 이것 좀 대신 신청해줘. 이거 어떻게 보는 건지 좀 알려줘.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존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 인생의 열쇠가 내 손을 떠나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합니다. 그 힘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자식에게 빌릴 수도 없는 힘입니다. 그건 스스로 지켜야 하는 힘입니다. 나에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배워라. 배움만이 너를 살린다. 그런데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당당하고 싶다면, 존중받고 싶다면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작아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10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잡지 못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배움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언이 있는 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팔보, 반다, 노이 컨티뉴, 차 GPT, 나 노이, 나 수이, 앵기 총 7, 8, 11, 11번째 황금 규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무슨 나눔이야. 우선 내 것부터 챙겨야지. 이 생각은 겉으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평생 사람을 지켜보고 회사를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통과하면서 나는 정확히 반대로 배웠습니다. 손에 쥔 걸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결국 더 불안하고 결국 더 잃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의 일부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옵니다. 돈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기회로,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의미로 돌아옵니다. 나는 아주 가난하던 시절에도 밥 한 그릇이 귀하던 시절에도 나눴습니다. 내 밥 한 공기 중 절반을 이웃에게 건넨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쥔 것만 바라보고 살면 평생 그 수준에 머문다는 걸. 반대로 지금 가진 것 중 일부를 밖으로 흘리면 그건 나를 더 큰 판으로 옮기는 통로가 된다는 걸. 나중에 사업이 커졌을 때도 나는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니까 그때부터 챙기기만 한 게 아니라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챙기고 협력업체가 버티도록 도왔고 지역 사회의 장학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 돈이면 새로운 땅을 사고 더 큰 사업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남에게 쓰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쓴 돈이 가장 멀리 간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다. 이것은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결국 돈보다 강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 세계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인식은 그냥 예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요즘의 여러 분석을 보면 기업의 진심 있는 사회적 기여와 기부 활동, 즉 기업의 필란트로피, 기업 차원의 나눔 활동은 그 회사를 더 신뢰받게 만들고 그 신뢰는 결국 고객 충성도와 투자자 신뢰로 이어지며 회사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홍보 효과가 아니라 신뢰가 경제적 힘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리서치 게이트 싸, 사이언스 디렉트 싸 그런 스웰, 아이오프르 싸 다시 말하면 베푸는 행동은 좋은 일을 넘어 미래를 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는 건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없는 사람이 뭘 줘. 그러나 실제로 심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베푸는 행동은 돈이 많고 여유 있는 소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다른 이들을 돕는 순간 자신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느낀다는 보고가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사람을 우울에서 끌어올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돌려줍니다. The Guardian 플러스를 다시 말해 베푼다는 건 남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경제활동에서 한 발 물러났고 조직에서도 자리에서 내려왔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나를 찾는 곳도 많지 않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에 쓰일까? 이 허전함이 사람을 정말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 시간을 내어주는 것, 지지를 건네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것, 이 실제로 나이 든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이 든 참여자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던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고했고 심지어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남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하던 어르신들이 몇 년 뒤 살아있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The Guardian 플러스 Greater Good Science Center 플러스 4PMC 플러스 자,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돕는 행동은 내 마음을 살리고 심지어 내 몸도 살립니다. 이런 결과를 본 연구자들은 관대함은 단지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존 템플턴 파운데이션 플러스 3,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 플러스 3, PMC 플러스 3 이유는 뭘까요? 왜 주는 사람이 더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주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관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고립은 건강을 파괴합니다. 둘째, 남에게 베풀 때 우리의 몸은 실제로 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관대함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장과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타인을 위해 쓰라고 마음먹은 돈을 실제로 쓰거나 또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만 해도 뇌의 보상 관련 부위가 활성화되고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타임 플러스 이 월드 에코노믹 포럼 플러스 이 다시 말해주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는 말은 감성적인 미담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뇌에서 관찰된 현상입니다. 셋째, 남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나는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되돌려줍니다. 이 감각은 정신 건강에 엄청난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아직 필요하다라는 감각은 삶의 의욕, 다시 말해 살고자 하는 힘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베푼다는 건 꼭 큰 돈을 내놓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반대입니다. 받는 쪽은 금액의 크기보다 태도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중소협력업체 사장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이번 달에 자금이 막혀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회사 하나쯤 안 도와줘도 당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렵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도왔습니다. 그냥 현금만 쥐어준 게 아닙니다. 당장 일감을 하나 더 주고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조건에서도 현대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이후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호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건 위기에서 등을 맞댈 동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돈보다 값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 게 없다. 이 말은 처음에는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은 선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겠다. 라는 선언이지요. 이 선언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진 것 중 일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선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 선언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선언 덕분에 사람은 어깨를 펴게 되고 다시 움직이게 되고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새로운 기회를 부릅니다. 연구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과 관대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전염됩니다. 누군가가 베푸는 모습을 본 사람은 나중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흐름은 공동체 전체의 결속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RXIV 플러스 1, 즉 내가 베푼다는 건 나 혼자 착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환경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결국 그 환경 속에서 나도 안전해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베푼다는 건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베품에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억울하게 내가 손해보지 뭐 하고 이를 악물며 나누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방식의 나눔은 결국 마음속에 쓴맛만 남기고 후회와 감정의 빚을 만듭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나의 의지에서 나온 나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연구들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의미를 느끼며 남을 돕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심리적, 신체적 이득을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봉사나 이미지 관리용 기부는 그만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 가디언 플러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은 단지 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내일을 살리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원들에게, 우리 동네에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해라고 등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이름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11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베푸십시오. 나눔은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나눔은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눔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부자가 됩니다. 12번째 황금 규칙, 마지막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운 좋은 사람. 물론 그런 요소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 앞에서는 재능도 돈도 운도 결국 길을 비켜줍니다. 반대로 중간에 멈춘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포기는 결과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했을 땐 거래처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은행 문턱을 수십 번 드나들며 거절당했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고객님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 들어보셨지요? 당신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뭘 더 바라세요?
그 말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거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아,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내 한계구나. 하고 물러섭니다. 그 순간 인생의 가능성은 닫힙니다.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신에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울산에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그 배는 바다에 가기도 전에 가라앉을 거다. 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투자하던 은행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라는 신호는 사방에서 왔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 마라. 어림없다. 이건 무모하다. 그런데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아직 아무도 손 안 댄 땅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처음 이름을 새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문을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두드렸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갔습니다. 20번 갔는데도 고개를 젓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시 앉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당신들이 믿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엔 자존심도 많이 다쳤습니다. 안 믿어주는 시선을 맞아야 했고 없다고 무시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봐라 안 된다니까 하는 말이 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내 인생의 진실이 되는 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여러 번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넘어집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생기고 자존심까지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명예를 잃고 나는 바보였구나 라는 허탈감에 주저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넘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스스로 작아집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 조용히 인생을 접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특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기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끝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심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현장의 직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가장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싸울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척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두려웠습니다.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라고 혼자 중얼거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업 하나 잘못되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책임이 전부 내 어깨 위에 얹혀 있을 때 몸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버티고 있다는 말 뒤에는 수많은 새벽, 수많은 불면, 수많은 후회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다르다. 버티는 사람은 아직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수가 아니라 구경꾼이 된다는 것을. 내가 구경꾼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나는 그걸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끈기란 그냥 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시도하는 것, 내일도 실패하면 모레 또 시도하는 것, 이 단순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것, 다른 사람의 비웃음 속에서도 이제 그만하지, 그래라는 가족의 걱정 속에서도, 당신 나이에도 그걸 해라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나 스스로를 향해 아니 아직 아니다. 아직 나는 안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끈기입니다. 사실 이런 끈기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젊을 때의 도전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입니다. 패기가 있네. 젊어서 좋다. 하지만 나이가 든 뒤의 도전은 종종 비웃음을 부릅니다. 이 나이에도
욕심을 내내 현실을 좀 보시지.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비웃음을 뚫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젊은 패기는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나이 든 용기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넘어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건 단순한 객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짐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은 더 무겁고 더 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정말 힘든 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는 밤.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관계를 놓쳤을까?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스스로가 믿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밤. 그 밤이 오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과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가는 사람. 이 한 걸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위대한 도약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밤을 겨우겨우 건너뛴 그 다음 날 아침 그래도 다시 해보지 라고 중얼거리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빚이 있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던 관계가 틀어졌든 자식과 마음이 멀어졌던 일을 그만두었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지점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실패는 단 하나, 도중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2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이 말을 전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결국 당신 인생의 결론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2가지 황금 규칙을 모두 걸어왔습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지 말 것, 목표를 분명히 세울 것,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할 것,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다룰 것, 함께할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할 것,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 돈을 굴릴 것, 신뢰를 쌓을 것, 시간을 지배할 것, 끊임없이 배울 것, 베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이 12가지는 전부 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줄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은 세상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붙잡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움켜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중간에 멈추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